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 지금 4단원 처음 들어와서 저번 시간에 그 초입에 해당하는 부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런 요인 크게 두 가지,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 각각들의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 관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요, 생태계의 그 안정성이 유지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그런 내용, 우리가 학습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제목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할 개념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기도 조금 있지만 그 내용 자체도 적지만 굉장히 쉽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평형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생태계의 평형이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원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뒷부분 쭉 해서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생태계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먹이 사슬을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뭐예요? 먹이 사슬. 우리가 사슬이라고 하면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로 쭉 나열된 거,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초식 동물이 먹는 그런 식물, 그죠? 녹색 식물이 주로 이제 맨 처음 단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초식 동물이 이것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초식 동물을 누가? 육식 동물이 먹고, 그 다음에 더 큰 육식 동물이 이렇게 먹는 이런 먹이 관계가 선형적인 것을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한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다양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먹이 사슬, 그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여기 살펴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먹이 그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바로 생산자에 해당하는 식물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생산자를 먹는 그런 첫 번째 초식 동물들이 있죠. 여기 보면 뭐 메뚜기, 들쥐, 토끼, 사슴들이 초식 동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1차 소비자, 그죠? 생산자를 먹는 것들을 1차 소비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초식 동물을 먹는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1차 소비자를 먹으면 2차 소비자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먹게 되고,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먹는 뭐 이렇게 좀 한 단계 더 거치는 이렇게 4차까지 3차죠. 여기서 이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까지 해서 이렇게 한 단계 더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토끼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이 생태계에서. 그러면 뱀은 바로 멸종하게 되나요? 먹이가 없어져서? 그건 아니죠. 왜? 뱀은 들쥐도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중간에 구성 단계가 하나 빠지더라도 이게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생태계 안정성이 그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 보시면 220쪽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해서 생태계 A, 생태계 B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하는 내용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게요. 평형이 뭔지를 먼저 얘기해야겠죠? 여기 잠시 지우고. 평형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평형이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있잖아요. 항상성. 그런데 생태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라든지 생물의 수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위치하는 물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우리가 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평형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그 먹이 관계를 피라미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생산자, 그 다음에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2차 소비자까지만 나타냈는데,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값들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개체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아래 단계에 있을수록 하위 단계에 있을수록 더 그런 개체수가 많은 양상을 보여줍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생산자가 뭐 나무라던가 그러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산자의 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평소에. 자, 그런데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이런 피라미드형이었는데, 갑자기 평형이 깨지면서 뭐가? 1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한 거예요, 수가.
그러면 이 1차 소비자가 먹는 생산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뜯어 먹히니까. 그렇죠. 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먹이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얘를 많이 뜯어 먹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 생산자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산자의 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2차 소비자는 얘를 먹는 건데 자기의 먹잇감이 많아진 거죠. 지금 얘가 증가하면서. 그러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얘기고 먹이가 많아져서 얘의 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생산자는 감소하고 그를 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해서 이렇게 뭔가 머리가 이제 가분수 형태인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먹이가 줄어들었어요.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가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생산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먹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얘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차 소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생산자가 먹히는 양도 줄어들겠죠. 그럼 이 다음에는 생산자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 1차 소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얘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도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의 상태를 이렇게 다시 유지하게 되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순서 맞추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쉬운 보기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죠.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접해봤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해볼 그런 시점인데요. 거기 보시면 221페이지에 있는 내신 기초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짠! 여기 보시면 일단 보기 중에서 알맞는 것들을 거기다가 기호를 골라서 넣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 보기의 내용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은 뭐예요?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라고 해서 우리 생물 요소들을, 생물적인 요인들을 역할에 따라 분류한 그런 명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반작용, 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도 해놨고 방금 배웠던 먹이사슬, 먹이그물 이런 것도 나오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계에 대한 이렇게 용어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1번. 녹색 식물과 같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생산해낸다. 이런 생물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도 나오고 뭘까요? 그렇죠. 니은, 생산자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확인했고 2번.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고 섭취해서 사는 생물이다. 뭔가요? 어떻게? 소비하는 애죠. 그래서 소비자. 그래서 기역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생물의 사체, 배설물 이런 데 들어있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자? 분해자, 디귿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뭐 낙엽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것들 다 분해해서 다시 이제 토양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물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생태계에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어디가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누구한테?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건 뭐예요? 작용이에요, 반작용이에요? 요 방향이 바로 작용이라고 했죠. 어딨나요? 비읍, 작용.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생물이 누구한테?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럼 당연히 반작용,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생물과 생물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말 그대로 상호작용이 되겠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생물들 사이에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간단하게 말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는 그렇죠. 먹이 그물이 되겠죠. 8번.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체계. 그죠? 뭐예요?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지읒, 생태계. 9번. 생물 군집 내에서 생물들 간의 먹이 관계가 녹색 식물, 초식 식물, 초식 동물, 소형 육식 동물, 대형 육식 동물 순으로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렇죠? 남은 거 하나. 먹이 사슬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의 예시가 나와서요.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시. 자, 선생님이 앞에서 그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예시들을 일부러 다루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1번.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했대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예요? 환경의 변화가 원인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뭘까? 작용이 되겠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작용. 자, 두 번째.
지렁이는 이리저리 다녀요. 꾸물꾸물 다니면서 흙 속에 구멍을 뚫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줘요. 뭐가 원인이에요? 생물이 돌아다니는 행동이 원인이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환경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반작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래 어종인 큰입 우럭. 큰입 우럭. 우럭인데 입이 크대요. 얘가 개체수 증가해가지고 토종 어류의 종수가 감소했대요. 그럼 이거는 얘도 생물, 그렇죠? 얘도 생물이니까 생물들끼리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으류는, 지으류 뭐예요? 생물이죠, 생물. 지으류는 산성물질을 분비해서 암석의 풍화를 촉진한대요. 암석이라는 거는 환경이니까, 그렇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반작용. 자, 5번. 숲이 우거질수록 숲속은 어둡고 습해진다. 숲은 생물이고 숲속은 숲속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어둡고 습해지는 건 이제 빛의 양과 그 습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겠어요? 역시 이것도 반작용의 예시다. 자, 그 다음에 6번.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데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상호작용일 수밖에 없죠. 생물들끼리의 관계니까. 근데 이렇게 잡아먹는 애를 뭐라 그래요? 잡아먹는 애들. 한 애들은 포식자. 그렇죠? 여기 먹힌 애들은 피식자라는 용어가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이렇게 뭔가 거창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렸던 그림과 아주 똑같죠? 그렇죠? 자, 겉에 테두리 요 안에 들어있는 건 전체가 생태계고 이거를 크게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기. A 어디 있나요? 여기, 그렇죠? A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산자이다. 맞나요? 억새랑 쌀이는 어디 들어가요? 식물의 한 종류들이죠. 그래서 A는 생산자가 맞고 맞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답이 아니고요. 2번 B는 여기죠. 여기는 어떤 분류일까요? 그렇죠. 소비자. 여기는 생산자. 자, 이렇게 소비자들,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자, 이렇게 소비자는 스스로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C는 누군가요? 사체나 배설물이 이쪽으로 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분해자가 되겠죠. 분해자. 자, 3번 보기. C에는 곰팡이와 버섯이 있다.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곰팡이나 버섯이 이제 피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분해자 예시로는 곰팡이, 버섯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 종류들, 이런 것들이 분해자의 종류에 속합니다. 자, 3번도 맞는 보기니까 답은 아니고 4번 메뚜기는 여기 있죠. 뚜기뚜기 메뚜기. 메뚜기는 2차 소비자이다. 2차. 자, 생산자를 바로 먹죠. 메뚜기는 초식이죠. 생산자를 먹는 애들은 몇 차? 1차 소비자. 이 1차 소비자를 먹게 되면 얘네들은 2차 소비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1차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1차 틀렸고요. 5번 가는 작용, 나는 반작용을 나타낸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분 보시면 4번 문제인데요. 이 각각이 기억에서 지금 T까지 나와 있어요. 각각이 물과 빛과 온도 중에 어느 것에 대한 적응 현상인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찾아내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억. 양엽은 음엽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다. 빛이죠. 그렇죠. 빛에 대한 적응이다. 자, 두 번째. 사막에 사는 파충류는 사막 나왔으니까 물이 적은 환경에서 그렇죠. 디귿.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은 일자 들어갔죠? 꽃이 피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 빛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풀어봤죠? 선생님 빠르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리을. 봄형 호랑나비는 여름형 호랑나비에 비해 몸의 크기가 작고 색깔이 연하다.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그렇죠. 온도 때문이다. 온도에 의한 적응이다. 온도 처음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미음.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뿌리와 저수 조직이 발달했다. 이것도 역시 사막 나오면 물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비읍. 상록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래서 세포의 삼투압을 높여서 세포가 어는 것을 어는 것. 온도가 되겠죠. 온도.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 정리를 했고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시옷. 온대지방의 낙엽수는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 떨어져요. 이건 왜? 그렇죠. 온도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이게 이 잎에서 계속 수분이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잎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수분 손실을 줄이는 그런 것이 낙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응. 사막에 사는 낙타는 또 사막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물이죠, 물. 사막에 사니까 땀을 잘 흘리지 않고 이 소중한 물을 땀으로 버려요? 안 되죠. 그래서 오줌도 굉장히 진한 오줌으로 이것도 물에 대한 적응 현상이다. 자, 지읒. 꾀꼬리는 봄에 주로 산란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일조 시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낮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봄철에 산란하고 송어는 가을에 산란한다. 반대다. 일조 시간이니까 빛에 해당하겠고요. 즉,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왜 달랐어요? 뭐 때문에? 빛의 파장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빛에 해당하는 그런 적용 현상이다. 키읔. 그다음에 사막 여우는 북극 여우보다 귀와 같은 말단 부위가 더 크다. 이렇게. 그죠? 팔랑팔랑. 왜요? 뭐 때문에? 그죠? 온도. 자, 마지막입니다. 햇빛이 끝났네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으면 굽어 자란다. 굴광성을 표현한 거고요. 이것도 역시 빛에 대한 적응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5번. 자, 호랑나비의 계절형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가 있죠. 그래서 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크기도 작고 색깔도 연한데 여름형 같은 경우에는 크고 화려한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방금 전에 나왔는데 뭐에 대한?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대한 적응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떤 것이 이것과 맞는 현상인가, 비슷한 현상인가 한번 찾아보자. 기역, 양지식물은 음지식물에 비해 보상점과 광파점이 높다.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빛의 색이죠. 그러니까 빛. 아, 이건 아니겠네. 자, 니은,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요. 왜일까요? 단단. 왜? 이게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파충류가 비늘로 덮여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적용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물의 양에 대한 그런 현상이고, 디귿 볼게요. 개구리나 뱀과 같은 변온 동물은 겨울잠을 잔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온도에 대한 적용 현상이다. 추운 겨울철을 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답이겠어요? 디귿만 온도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체크를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그런 원리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우리가 요런 그림이 나왔으면 아, 평형이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림이 아니고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형태다라고 여기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이후에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그런 순서를 좀 여기서 나타내봐라.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막 만들어 섞여 있는 건데 순서대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봅시다.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증가하는 애와 감소하는 애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많이 뜯어 먹히니까 그렇죠. 생산자는 감소하고 먹을 게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는 증가하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1번. 자, 이게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증가하고 얘가 없어지니까 이 중간에 낀 애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많이 잡아먹히고 자기가 먹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2번이다. 자, 그 다음에는 원래대로 이게 다시 증가하게 되고 얘는 따라서 감소하고 해서 평형이 맞춰지는 요게 마지막 최종 단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순인 게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신 기초 문제는 마무리했고 실력 향상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또 거대한 그림이 나왔어요. 실력 향상 문제. 자, 이 그림은 뭐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쵸? 생태계 안에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나왔으니까 얘는 누구겠어요? 볼 것도 없이 그렇죠. 분해자가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쓰면 안 보이는군요. 분해자. 자, 이렇게 써놓고 이 보기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역. A는 분해자에 해당한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 니은. 초식동물은 1차 소비자에 해당한다. 맞아요? 초식동물. 그렇죠. 생산자를 직접 먹는 초식동물 우리가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보기. 디귿.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가는 건 뭐라고요? 작용. 이렇게 가는 건 반작용.
그래서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으로 뭐 명칭을 나누긴 하지만 사실 이들 간에도 그냥 상호작용이란 명칭으로 쓰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를 볼 때는 보통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난다, 티귿, 맞는 보기.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짠! 와우! 우리 그 장애식물, 단일식물, 그 1조 시간에 따른 개화 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거를 해결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식물 A, 식물 B로 줬다는 얘기는 누가 단일이고 누가 장애인지 니네가 맞춰봐 이렇게 문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알려주겠다는 의지죠. 그러면 일단 이 세 번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만 보면 되냐면 개화를 할 때의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개화할 때. 그러면 지금 언제 개화했어요? 낮이 짧을 때. 그럼 뭐예요? 단일식물.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 개화했어요? 낮이 길 때, 명기가 길 때. 그러면 장일식물. 이렇게 이 식물의 종류 이름만 이렇게 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팁이고요. 그냥 우리가 마지막 요 실험 결과로는 낮의 길이가 아니고 지속적인 암기의 길이가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거를 알 수 있는 실험이고 우리가 이렇게 식물의 종류는 요거를 보고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식물 A는 식물 A, 얘죠? 단일식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야. 자, 단일식물이고 식물 B는 장일식물. 다른 말로 하면 단야가 되겠죠? 그런 식물이다.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 식물 B는 가을에 꽃이 핀다. 식물 B. 장일식물이라는 얘기는 낮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계절.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그런 계절에 그 꽃이 피는 거예요. 언제예요? 봄이나 초여름이죠. 가을 아닙니다.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 식물 A가 개화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암기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암기. 그렇죠. 이렇게 암기를 방해했을 때 꽃이 피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암기를 일정 시간 이상 지속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디귿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서술형으로 요거를 이제 실험 결과 한번 해석해봐라. 이런 거 좋아하니까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또 계신다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3번. 다음은 초식동물이 초식동물과 식물의 생태에 관한 설명이래요. 자, 초식동물이 미모 사이 잎을 건드려요. 그럼 오므라든다. 이렇게 얼마나 빨리 오므라드냐면 미모 사이 잎이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톡톡 치면 바로 이런 속도로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더 괴롭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줄기도 내려가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무사는 선생님 싫어하겠죠? 귀찮게 하니까. 자, 그다음에 토끼풀은 초식동물의 먹이가 된다. 그렇죠. 먹이가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토끼풀도 생물, 초식동물도 생물, 다 생물들 사이에 그 주고받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난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바로 그렇죠.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인데 이거랑 같은 게 뭐냐 보기에서 찾아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기억. 숲이 우거질수록 숲속은 어둡고 습해진다. 이거 앞에서 봤을 때 그렇죠. 반작용이었죠. 그렇죠? 생물이 환경에.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반작용. 자, 니은.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했어요.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 잎이 변한 거니까 이거는 작용이겠죠.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준 거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디귿. 외래 어종인 큰잎 우럭. 입이 큰데 얘 때문에 토종 어류가 수가 줄었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의 예시가 되겠죠. 요거는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요게 부합하는 보기. 그래서 디귿만 답이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요거 저번 시간에 굉장히 선생님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축부터 확인하고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을지라도 중요한 거니까. 자, X축은 바로 빛의 색이죠. 빛의 세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광합성 양이었는데 이 광합성 양은 뭘로 측정한 거예요? 바로 CO2가 흡수되는지 방출되는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같이 보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A와 B 서로 다른 종류의 식물인데 하나는 양지식물, 하나는 음지식물이래요. 그거를 주고 있진 않고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뭘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뭘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최대 광합성량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광포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점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그런 것들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광포화점도 더 높고요. 그다음에 보상점도 더 높죠. 그래서 이게 양지식물이고 이게 음지식물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해결할게요. 기억. A는 양지식물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 A의 보상점에서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A의 보상점에서 순광합성량은 A가 B보다 많다. A는 일단 순광합성이 0이에요. 그렇죠? 근데 B는 어때요? 이때 순광합성량이 이만큼 있죠. 그렇죠? 이만큼. 그래서 B가 더 많으니까 틀린 보기. 자, 디귿. A는 B보다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높고, 그렇죠? 높고 호흡량도 많다. 호흡량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빛의 세기가 0인 지점에 Y절편을 보면, 자, 뭐가 더 호흡량이 커요? 이거보다는 이만큼이 더 많으니까 A가 호흡량도 더 많구나.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기 때문에 몇 번이요? 3번이 답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음지와 양지에서 각각 서식하고 있는 흰 떡갈나무의 잎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지식물, 양지식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같은 종의 식물인데 어디에 서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잎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떤 게 음지고 어떤 게 양지, 음엽, 양엽, 양엽 이렇게 나눠보면 뭐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음엽의 특징은 얇으면서 어떠다? 넓다.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음엽의 형태겠구나. 그럼 이게 뭐예요? 양엽이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A는 양지에서 자란 잎이다. 맞고요. 자, 니은. B는 약한 빛을 A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한다. 그렇죠. 약한 빛에서 더 적합한 형태가 이런 형태니까 니은이 맞는 보기. 디귿. 잎의 모양과 구조의 차이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중에서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어때요? 요거 판단해볼까요? 그렇죠. 빛의 색이라는 어떤 요인이 이런 잎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작용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6번 한번 볼게요. 6번. 요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봤던 그런 그래프. 또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뭐에 대한 적응이었어요? 사실 이 그래프 딱 나오면 뭐에 대한 적응이다? 온도에 대해서 우리 식물이 얼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은 이제 월의 변화. 월이 달라지면 온도도 변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철에는 이제 춥고 굉장히 춥고 여름철에는 덥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울 때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식물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녹말을 뭘로?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삼투압을 높인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녹말의 양은 줄어들고 포도당의 양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삼투압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내려간다? 어는 점이 낮아져서 잘 얼지 않게 된다. 이렇게. 근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X축하고 이 Y축이 양쪽에 두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의 함량을 읽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 삼투압을 읽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금 여기서는 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뭐 상관없지만 나중에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읽는 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와 관련이 있는 환경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양엽, 음엽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빛. 그렇죠? 얘는 온도니까 이건 아니고. 자, 2번 장일식물, 단일식물 1 나왔어. 1. 뭐예요? 이것도 빛이죠. 1조시간.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 3번 사막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물이죠. 물의 양. 그래서 사막의 선인장은 뿌리와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다. 이것도 얘랑은 맞지 않습니다. 자, 4번 호랑나비는 봄형이 여름형보다 몸의 크기가 작고 색깔이 연해요. 왜요? 온도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온도죠. 온도.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도 마저 한번 살펴보면 동물성 플랑크톤은 밤에는 수면 가까이 떠오르고 낮에는 수면 아래에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것도 빛이죠. 광주기성. 밤낮의 변화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1일 단위의 광주기성. 이것도 빛이니까 얘도 아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계속 나왔던 그림이 또 나오고. 자,
이제 여러분들 너무 식상해서 저는 이제 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다 마스터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문제를 보면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화살표, 이렇게 가는 화살표, 이들 간에 주고받는 화살표도 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버섯은 생물적 요소 중에서 분해자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쵸?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버섯, 그 다음에 뭐 곰팡이, 세균 종류 이런 것들이 분해자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이면 뭐예요? 환경에 물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벼 수확량이 감소한 것은 뭐에 해당돼요? 이렇게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준 거. 명칭은 뭔가요? 작용, 그렇죠. 작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지렁이에 의해서, 이거 지렁이 생물인데 이것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거. 이거는 환경이죠. 그러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디귿에 해당한다. 아니죠. 뭐예요? 니은에 해당하는 거죠. 디귿이 아니고. 디귿은 생물들끼리의 상호작용이니까,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 두 개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무슨 그림이었어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숨가쁘게 훑어보고 지나갔던 그런 내용인데, 바로 라운키에르라는 사람이 나눴던 생활형에 대한 그림을 나타냈죠. 이건 뭐였어요? 뭘 조사한 거였어요? 이제 각각의 지역에 가가지고 식물들마다 너네 그 겨울눈이 어디에 있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겨울눈이 어디 있니? 하고 그 위치별로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그걸 이제 크게 나눠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높은 지상에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지상식물이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30cm 이내에 있는 지표식물이라는 애들로 또 한 부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 표면에 있는 반지중식물이라는 종류로도 하나 또 나눴고, 그 다음에 아예 땅속에 있는 지중식물, 그 다음에 겨울눈이 아니라 아예 종자로 겨울을 나게 되는 1년생, 얘네들은 거기서 끝인 거죠. 겨울을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씨를 떨어뜨리고 끝나는 그런 1년생 식물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물속에 들어있는 수생식물도 있고, 요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더라. 근데 나누고 보니까 추운 지방에 있는 애들은 주로 이렇게 땅속에 반지중이나 지중식물 같은 형태가 많고, 그 다음에 따뜻한 지방에 사는 애들은 식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상식물의 형태가 많더라.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게 라운키에르의 생활형이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뭐가 중요해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서로 다른 정도 비슷한 환경에서 오래 살다 보면 생활 방식이 비슷해진다. 맞나요? 그렇죠. 이게 생활형의 핵심이잖아요. 전혀 다른 종인데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된다. 선생님이 이거에 그 비슷한 예시로 뭘 들었어요? 바로 악어, 개구리, 그 다음에 하마. 얘네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형태, 눈이랑 코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물에서 이렇게 밖으로 살짝 내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개구리는 양서류, 그 다음에 악어는 파충류, 하마는 포유류, 이렇게 전혀 다른 종류인데도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형태가 비슷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겨울 눈의 위치는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겨울 눈의 위치, 왜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 환경의 온도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작용이 맞죠. 그렇습니다. 니은 맞는 보기. 디귿, 추위가 심한 지역에서는 반지중식물의 비율은 증가하고 지상식물의 비율은 감소한다.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맞는 보기죠. 추우면 추울수록 땅속에 이제 묻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 비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보기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5. 자, 그럼 9번 문제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봤던 그래프죠.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지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수심에 따라서 도달하는 그런 파장별 그 깊이, 도달 깊이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 파장대를 주로 이용하는 해조류도 그 서식지 분포가 이렇게 제한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한번 골라봐라. 기억.
녹조류 여기 있죠. 녹조류. 거의 이제 표면에 수면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 녹조류는 녹색광을 가장 잘 흡수한다. 녹조류니까 녹색광 아니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린 친구들을 보면 온실 그 유리를 녹색으로 해줘가지고 녹색빛이 그 온실 들어가게 하면 굉장히 광합성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빛을 제일 이용을 안 해서 반사시켜서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니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중에서 반작용의 결과이다. 반작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얘네 녹조류가 살기 때문에 이 파장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반작용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요 파장이 요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작용이다. 요거 아니죠? 땡. 자, 디귿. 수심 50m에서 50m는 어디예요? 여기가 30, 40, 여기가 한 50 정도 되겠네요. 50m 여기. 자, 50m에서 홍조류는 적황, 청색광 중에서 주로 무슨 색? 청색광밖에 없죠, 여기는. 그렇죠? 청색광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귿만 맞는 보기니까 3번을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짠. 여기 보면 뭔가 A, B, C, D. 근데 뭐 A, B, C, D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중구난방이에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자, 근데 여기서 먹이 그물을 나타낸 건데 요 각각은 생물 종이에요. 근데 요 안에 분해자는 나타내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기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기억. 생산자는 한 종이다. 생산자는 한 종이다. 여기 보십시다. 생산자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생산자를 다른 말로 하면 6글자. 어려운 말로. 독립 영양 생물이죠. 그렇죠. 잘했어요. 독립 영양 생물이다. 자, 독립 영양 생물이라는 거는 얘는 뭔가를 섭취하지는 않는다. 자기가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A를 이 생산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서는 뭐가 되겠어요? 화살표가 요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으면 누가 C가 E를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뭔가 먹진 않고 어떻게 먹히기만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게 이제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아낌없이 줍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른 애들 다 뜯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만 하는 화살표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렇죠. D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D. 계속 먹히기만 하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자가 되겠다. 자, 그래서 생산자는 한 종인가? 다른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주고받고, 그다음에 먹고 먹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먹히고 여기 이렇게 먹히고 그래서 D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기만 하는 방향은 D밖에 없다. 한 종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볼게요. A는 누구예요? 얘죠. 그래서 생산자를 먹고 그다음에 C한테 먹히는 이런 관계입니다. A는 1차 소비자에 해당한다. 생산자를 먹는 종류를 우리가 그렇죠.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1차 소비자. 그렇죠? 1차. 그럼 C는 2차 소비자. 그렇죠? 그러면 또 얘를 먹는 G는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보도록 할게요. E가 멸종하면 얘죠. E를 먼저 찾아봅시다. 이렇게 E가 멸종을 하게 되면 C도 멸종한다. 자, C가 E를 먹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E가 멸종했어. 그럼 C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다른 거 먹을 거 있으면 상관없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바로 이 A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멸종할 수는 없다. 아무래도 타격은 좀 있겠죠. 먹이가 줄어드니까. 하지만 멸종의 위기까지는 꼭 간다고 말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중간에 한 종이 이렇게 도태돼서 빠지더라도 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해서 답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이번 강의 앞서서 얘기를 하던 그 개념 부분에서 나왔던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느 생태계에 먹이 그물을 나타낸 거예요. 먹이 그물.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생산자에 해당하는 그렇죠? 식물.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이쪽은 쭉 소비자가 나와 있다. 소비자,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그림에서도 역시 분해자는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자, 기억. 토끼는 2차 소비자이다.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자, 토끼는 첫 번째로 먹는 거죠. 생산자를 처음 먹는 거니까 이게 아니고 몇 차? 1차 소비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기 볼게요. 니은을 보시면 자, 풀은 이 생태계의 생산자이다. 풀은 이 생태계의 생산자이다. 그렇죠. 볼 것도 없이 선생님이 처음에 쓴 대로 그렇죠? 풀은 이 생태계 생산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메뚜기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메뚜기의 개체수가 어떻게?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돼요? 개구리의 개체수도 증가한다. 개구리 개체수가 증가한다. 자, 일단 써놓고 저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메뚜기의 수가 증가했어요. 그럼 개구리는 먹을 게 많아진 거니까 개구리도 역시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이렇게 아까 봤던 그 피라미드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생산자가 있고 여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는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차 소비자의 수가 갑자기 늘어난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을 해봐라 라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보면 학생들이 이 바로 다음 단계만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막 2단계, 3단계, 4단계 더 예상을 해서 아, 그럼 얘가 늘어났으니까 얘는 줄어들고 얘는 많아지겠지? 근데 얘가 많아지면 얘가 또 줄어들 거고 그럼 얘는 또 이제 또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측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내가 주먹을 낸다고 했어. 그럼 네가 가위를 낼 건지 볼을 낼 건지 막 헷갈리는 상황에서 아, 제가 가위 낸다고 했는데 내가 볼을 낼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가위 내고 이렇게 맞물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바로 다음 단계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틀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바로 다음 단계만 예상을 해라.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다음에는 그쵸, 얘가 증가하겠거니 2차가 증가하겠거니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니은 디귿이 답이기 때문에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 짠. 일단 깨끗이 지우고 짠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문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굉장히 익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생태계를 크게 둘로 나눴다. 바로 이 생물 군집, 우리가 생물적인 요인이라고 표현했던 생물 군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용어를 좀 설명할게요. 개체군이라고 하면 이 군자가 무슨 군자겠어요? 바로 무리를 뜻하는 거죠. 무리 군자. 그러면 개체들의 무리다. 그래서 개체군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의 개체들의 무리인데, 근데 이것도 만약에 동물 중에서도 개라는 개체가 있고 사람이라는 개체가 있고 뭐 각각의 개체가 있어요. 뭐 민들레라는 개체가 있고. 근데 걔네들을 다 모아놓기만 하면 개체군이냐? 그건 아니고 같은 종이어야 돼요. 같은 종의 개체 무리. 이거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일정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 무리다. 자, 그러면 군집은 뭐예요? 군집은 그대로 풀어보면 무리들의 집단이다. 무리들의 집단. 그러면 무슨 무리들? 그렇죠. 개체군의 집단이 바로 군집입니다. 개체군 집단. 근데 개체군들이 모인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 여러 종이 포함된 거겠죠. 여러 종. 각각의 개체군이 각각의 이제 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체군의 집단이면 군집은 여러 종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개체군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크고 작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같은 네모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종은 다 같은 종류이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른 네모, 애기 네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개체군 B 같은 경우도 크기가 다를지언정 모양은 같이 해서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개체군을 아우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물 군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보기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거. 기억은 뭐예요? 바로 작용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작용. 왜 단풍 들고 왜 낙엽 진다고요? 그렇죠. 이게 가을, 겨울로 가면서 온도의 변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것이다. 온도가 낮아져서 생물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작용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곰의 몸 크기에 온도가 영향을 준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곰의 몸 크기가 뭐예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결과고 온도라는 환경 조건이 원인이니까 이거를 그냥 바꿔서 써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죠. 이것도 역시 작용의 하나의 예시다. 자,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준 거니까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짠짠. 자, 디귿 볼게요. 개미가 이를 서로 분담하고 분업화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배울 텐데 개미는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그 역할이 나눠져 있죠. 분업화를 하는 것은 디귿에 해당한다. 자, 보시면 디귿은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같은 개미라는 그런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디귿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라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기억 디귿이 답이니까 4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체크했으면 되는 그런 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체군이라는 개념과 군집이라는 개념.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전 시간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여러분들의 주제가 이름이 3글자 개체군. 그 다음에는 군집. 굉장히 이제 단도직입적인 제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차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내용 짠 띄워주시면 우리가 풀어본 그 문제가 실력 향상 문제 12문제, 그 다음에 내신 기초 문제 6문제 해서 18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럼 18문제 중에서 몇 문제 다 맞았는지,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제 4단원의 마무리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쯤 나의 실력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고요. 이제 오답 노트처럼 수강 후기를 계속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3글자,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 개체군. 그래서 개체군의 여러 특성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그래프 같은 것들 미리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눈에 익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였구나. 내가 혼자서 공부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될 테니까 그런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